뭐야? 나도 파업이야. 추석이고 뭐고 이제 지겨워.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뭐하나. 어차피 혼자 살다 혼자 갈 인생을. 휴대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어머니께서 전화가 끊긴 줄 알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어요. 추석 일주일 전 저희가 추석 때 내려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죠. 다 키워둔 아들 자식이 그것도 첫째가 명절 때 찾아뵙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때 저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집에 들르지 않기로 한 이 계획 때문에 어머니께 살인마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43살 김태수입니다. 저희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인지 이제 전해드릴게요. 추석 때 해외여행을 앞두고 저희 계획은 큰 차질 없이 차근차근 잘 흘러가고 있었어요. 비행기표 예약, 숙소 예약, 미리 알아본 덕에 모두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야 했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죠.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실지 뻔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 태수인데요. 태수야, 왜? 추석 때 뭐 필요한 거 있어? 어머니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어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말해야 했어요. 그게, 엄마,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애들 방학 숙제도 있고, 은정이가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요. 같은 반 친구들은 다 가봤대요. 그래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됐다. 나도 파업이다. 추석이고 뭐고. 이제 지겨워.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아니, 끊긴 줄 알았죠. 근데 그 순간 어머니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전화가 끊기지 않았던 거예요. 자식들 키워봐야 뭐하나. 명절마다 얼굴도 안 비추고. 혼자 차례상 차리면 뭐하나. 이제 더 살 필요도 없는 거야. 어머니는 혼잣말을 하고 계셨어요. 전화가 끊긴 줄 아시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의 그 쓸쓸한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은정이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여보, 우리 그냥 내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여행은 다음에 가도 되잖아. 은정이도 동의했어요. 사실 은정이도 어머니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엄마, 우리 추석에 갈게요. 아까는 미안했어요. 문자를 보내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근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오지 마라. 집 비운다. 알아서 해라. 나도 내 인생 산다. 전화하지 마. 받지 않을 거다. 저는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화가 많이 나셨나 보다 생각했죠. 급히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2~3번 울리더니 끊겼어요. 다시 걸었어요. 또 끊겼어요. 3번, 4번 계속 끊기기만 했죠.
은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화나신 것 같네요. 어떡하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가봐야지. 이대로 둘 순 없잖아. 그렇게 저희는 추석날 내려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마음 한편이 계속 불안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집을 비우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추석 당일 아침이에요. 저희는 새벽 5시에 출발했죠. 아이들은 차 안에서 계속 잤고 은정이도 옆자리에서 졸고 있었어요. 저만 운전대를 잡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죠. 8시쯤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사시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고요했어요. 아니, 너무 고요했어요. 다른 집들은 아침 준비로 부산한데 어머니 집만 유독 조용했거든요.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당을 보니 며칠 된 것 같은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현관 앞에는 신문이 두어 개 쌓여 있었고요. 어머니는 신문을 매일 아침 챙겨 보시는 분이셨거든요. 하루도 안 걸으시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소리쳤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벨을 눌렀죠. 계속 불러봤지만. 근데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없었죠. 은정이도 함께 불렀어요. 어머니, 저희 은정이랑 태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죠. 어머니가 정말 집을 비우신 걸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저는 동생 태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 태석아, 너 지금 어디야? 혹시 엄마 댁에 와 있어? 아니, 형, 나 이번에 못 가. 동생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어요. 서연이가 어젯밤부터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 와이프가 애 옆에서 밤새 간호하고 있고, 나도 여기서 애들 봐야 해. 뭐, 서연이가. 그럼 너라도 잠깐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형이 가잖아. 형이 엄마 좀 잘 모셔드려. 나는 정말 못 가겠어. 동생도 못 온다는 거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알았어. 서연이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응. 형. 근데 엄마가 또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어? 나한테도 문자 보냈는데 완전 화나셨더라.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 너도 그런 문자 받았어? 응. 추석 파업이다. 집에 없으니까 알아서 하고 가라. 이런 문자 형도 받았어? 응, 나도 받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불안해졌어요. 어머니가 정말 집을 비우신 걸까요? 근데 추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던 분이 그러실 리가 없었거든요. 확인해봐야 했어요. 저는 어머니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어머니 핸드폰 벨소리가 집 안에서 들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들렸어요. 거실 쪽에서요. 여보, 어머니 폰이 집 안에서 울리고 있어요. 은정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는 분명 집에 계셨어요. 그런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엄마! 엄마 계세요! 저 태수예요! 저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어요. 발로도 쳤어요. 근데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비켜봐. 저는 은정이를 뒤로 물리고 문을 향해 어깨로 박았어요. 한 번으로는 안 열렸어요. 다시, 또다시, 계속해서 몸을 박았어요. 3번째, 4번째, 낡은 나무 문이 결국 부서지면서 열렸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현관에 어머니 신발이 그대로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TV는 꺼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
어머니 핸드폰이 놓여 있었죠. 제 전화를 받지 못한 게 당연했어요. 엄마! 부엌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마치 생명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죠.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버섯죽이었어요. 국자가 그릇 옆에 떨어져 있었고 주방 바닥에는 물이 엎질러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시다가 쓰러지신 것 같았어요. 엄마! 저는 어머니께 달려갔어요. 손을 잡았는데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은정이가 소리쳤어요. 당신 119 불러요, 빨리!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3번이나 번호를 잘못 눌렀죠. 겨우겨우 신고를 했어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10분이 걸렸어요. 근데 그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계속 어머니를 불렀어요.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고 제발 깨어나시라고 빌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반응이 없으셨어요. 숨은 쉬고 계셨지만 너무 약하게 쉬고 계셨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고 어머니를 들것에 실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어요. 왜 진작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왜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도 바로 오지를 않았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 제 잘못이었기 때문이었죠. 다 모두 제 탓이었어요. 응급실까지 가는 20분 동안 저는 계속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손은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만 같았죠. 제발 괜찮으시길 빌었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저요. 보호자분, 환자분은 버섯 중독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치료에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은 의식이 떨어졌다가 오락가락하는 상태라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졌다가 간헐적으로 눈을 떴고 이내 다시 의식을 잃는 시간이 반복됐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을 모을 뿐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독버섯, 치사량, 조금만 늦었으면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독버섯, 어머니가 버섯을 잘못 드신 걸까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사셨어요. 산나물도 직접 따시고 버섯도 직접 따시던 분이에요. 독버섯을 구별 못 하실 리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왜? 그때 경찰분이 다가오시더군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제가 아들입니다. 안산경찰서 강력팀 박민수 형사입니다.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어서요. 형사님은 어머니 핸드폰을 확인했다고 하셨어요. 최근 문자 내용이 좀 특이하다고요. 오지 마라, 집 비운다, 알아서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더군요. 보호자분도 이런 문자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환자분께서 평소 우울증이나 그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형사님은 메모를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독버섯의 양을 봤을 때 실수로 드시기엔 좀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실 리가 없어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가능성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환자분께서 최근 누구랑 다투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유명하셨거든요.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셨어요. 형사님이 떠나고 저는 어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부엌을 샅샅이 뒤졌어요. 냉장고, 찬장, 싱크대 밑까지요. 근데 특이한 건 없었어요. 다만 식탁이 그 버섯죽 그릇만이 유일한 단서였죠. 국물은 이미 굳어 있었고 버섯 조각들이 그릇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릇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옆집 박말순 할머니였죠. 70대 후반의 할머니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랑은 오랜 이웃이셨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아, 할머니, 저 태수예요. 순영이 어머니 아들요. 아이고, 태수야.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 아니, 명절인데 동네에 얼굴을 비추지를 않길래 인기척이 없어서 이상하다 싶었어.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독버섯을 드시고 쓰러지셨다고요. 할머니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뭐, 독버섯을. 네, 혹시 할머니, 저희 엄마께서 최근에 누구 만나신 거 보셨어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글쎄, 특별히 본 건 없는데 내가 그 버섯을 좀 나눠주기는 했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인지 말순 할머니도 눈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필이면 이 시기에 버섯을요. 버섯이요. 응. 내가 뒷산에서 따온 거라고 하니까 귀한 거라며 좋아하시더라고. 그날따라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할머니가 버섯을 주셨다고요? 뒷산에서 딴 버섯을. 저는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식탁 위 버섯죽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게 박말순 할머니가 준 버섯으로 끓인 걸까요? 근데 왜 하필 독버섯이었을까요? 할머니가 실수로 독버섯을 따신 걸까요?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박말순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설마요. 근데 마을 사람들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 두 분이 평생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요. 서로 시기 질투했다는 얘기요. 형사님한테 연락해야 했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30분 후 형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박말순 할머니가 버섯을 줬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형사님은 메모를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박말순 씨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수많은 관들이 어머니 몸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만이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경찰이 박말순 할머니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마을에서는 소문이 쫙 퍼졌죠. 그 두 분이 평생 사이가 안 좋았다고요. 작년에 어머니가 마을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박말순 할머니가 시세 많은 말을 했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경찰서에 와서 증언했어요. 두 분이 평생 자식 자랑, 손주 자랑하며 경쟁했다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다음 날 형사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박말순 씨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사실관계 확인 중이에요. 말순 할머니는 경찰서에서 내가 준 건 식용이야. 다른 집에도 똑같이 줬다니까 라고 거듭 말했다고 했습니다. 초기 감정에선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왔지만 경찰은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이어갔고 이후 다른 집들 확인과 재감정을 거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선물로 받아두셨던 버섯통에서 독버섯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말순 할머니네에서는 그 버섯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박말순 할머니가 용의자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근데 왜인지 마음 한편이 찜찜했죠. 정말 박말순 할머니가 그러실 수 있을까요? 평생 이웃으로 산 사람을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형사님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김태수 씨, 좀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말순 씨가 버섯을 나눠줬다는 다른 할머니들 3분을 다 조사했는데요. 그분들은 다 멀쩡하십니다. 똑같은 버섯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세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게 무슨...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버섯 감정 결과가 다시 나왔는데 박말순 씨가 준 버섯은 독버섯이 아니었어요. 일반 식용 버섯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드신 그 버섯죽은 뭐였단 말입니까? 그게 의문입니다. 환자분이 드신 죽에서 검출된 독버섯은 박말순 씨가 준 버섯과 종류가 다릅니다. 저는 멍해졌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어머니께 독버섯을... 혹시 환자분 댁에 최근 다른 방문자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혼자 사셨고 동네 사람들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으셨거든요.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박말순 할머니가 아니라면 누가? 그때 은정이가 다가왔어요. 당신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셨대요. 저는 달렸어요. 중환자실까지 뛰어갔죠. 간호사님이 막으셨지만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엄마.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입을 여셨어요. 태수야, 태석이가 왔었어. 제 귀를 의심했어요. 태석이라고요? 동생이 왔다고요? 동생이 어머님 병원에 들를 거라는 이야기는 안 했었단 말이죠.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태석이는 서울에서 서연이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그 애가 추석 전날 새벽에 왔었어. 오후에 보호자 면담과 형사 동석하에 짧게 끊어가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태석이가 새벽에 왔고 죽을 끓여놨고 다음 날 아침에 먹으라 했어. 근데 죽에서 쓴맛이 나더라고. 그 조각난 말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우리 가족의 의심은 단단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며칠 전에 내 핸드폰을 고쳐준다고 가져갔었어. 그리고 그날 새벽에 다시 가져왔어지. 그리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회사에서 받은 귀한 버섯이라며 엄마 좋아하시니까 이걸로 죽 끓여놨다고 계속 강조하길래 그렇게 귀한 건가 생각했지. 이럴 줄은 몰랐어. 저는 말을 잃었어요. 동생이
내 동생이 어머니께 독버섯 죽을 끓여드렸다고요? 엄마, 그럼 태석이가 정말로 태석이가 새벽에 왔었어요. 그래, 그 자식이 도장 좀 찾아달라고 했어. 뭐 휴대폰 해야 하는 게 있는데 내 도장이 필요하다고 말야. 추석에 오지도 않는다는 나쁜 형한테 아예 오지 말라고 문자 보내라고. 자기가 대신 보내준다고.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태석이가 어머니 핸드폰을 복제했고 그걸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어머니가 집을 비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엄마, 왜 태석이가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돈 때문이야. 돈이요. 그 애한테 빌려준 돈이 많아. 3천만 원. 작년에 또 2천만 원.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 5천만 원이나요. 최근에 또 달라고 했어. 코인 투자한다고. 내가 안 준다고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겼지.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동생이 돈 때문에 어머니를. 형사님은 즉시 태석이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위치 기록, 차량 이동 기록, 모든 걸 확인했죠. 다음 날 아침 형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김태수 씨, 확인됐습니다. 김태석 씨가 추석 전날 새벽 2시경 어머니 댁 근처에 있었습니다. 정말요? 렌터카를 빌려서 내려왔더군요. 자기 차를 쓰면 추적될 수 있으니까요. 렌터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못 봤던 거였어요. 모르는 차였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핸드폰 복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에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했더군요. 그럼 그동안 네, 어머니 폰으로 오는 모든 문자, 통화 내역을 다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형사님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뭔데요? 어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 내역이 있습니다. 3천만 원, 한 달 전에 실행됐어요. 뭐라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김태석 씨가 어머니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유언장 초안도 발견됐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전 재산을 본인 명의로 상속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집과 땅, 그리고 예금까지 전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그 자식 잡아주세요. 제발요. 영장 청구했습니다. 곧 체포하겠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태석이는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어요. 도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죠. 이후 경찰서 조사실에 가게 됐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태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내 동생이었어요. 함께 자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 동생이요. 근데 지금 그 동생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은 듯 덥수룩했어요. 형사님이 질문했어요. 김태석 씨, 인정하십니까? 어머니께 독버섯 죽을 끓여드린 게 맞습니까? 태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엄마한테 해드리려고 한 거 맞아요. 왜 그랬습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태석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코인으로 다 날렸어요. 5억. 전부 다. 엄마한테 빌린 돈도, 대출받은 돈도 다 날렸어요. 형사님이 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습니까? 엄마 집이랑 땅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는데 엄마가 안 돌아가시니까. 저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어요. 유리창이 울렸어요. 태석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독버섯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산에서 직접 땄어요. 형사님이 태석이 핸드폰 기록을 보여줬어요. 치사량 독버섯, 빨리 죽는 독버섯, 독버섯 구별법 같은 검색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당신 형이 하루만 늦었어도 살인은 확정이었습니다. 형사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루만 늦었어도 만약 제가 어머니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만약 여행을 강행했다면 어머니는 그대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자살이나 사고로 생각했겠죠. 태석이는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던 거예요. 하지만 단 하나, 형이 올 거라는 계산을 하지 못했던 거죠. 형사님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태석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형 옆에서 같이 울 생각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동생을 잃었으니까요. 아니, 이미 오래전에 잃었던 건지도 몰라요.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그 순간, 제 동생은 이미 사라진 거였습니다. 박말순 할머니는 풀려나셨어요. 억울하게 체포됐던 사흘 동안 할머니는 많이 상하셨더군요. 저는 할머니를 찾아가 사과드렸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의심해서. 할머니는 담배를 피우며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그 집을 욕은 해도 죽이진 않아. 그 양반. 자식 복 없는 줄 알았더니 참말로 없구만. 할머니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자식 복이 없다.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는 두 아들을 키우셨지만, 첫째는 명절도 제대로 못 챙기고, 둘째는 어머니를 죽이려 했죠. 이보다 더한 불효가 어디 있을까요? 할머니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씀하셨어요. 순영이가 얼마나 외로웠겠어. 혼자 그 넓은 집에서 자식들 오기만 기다리며 살았을 거 아니야. 추석이 얼마나 기다려졌겠어. 근데 첫째는 여행 간다 하고, 둘째는 독버섯을 먹이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말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히더군요. 그래도 첫째가 와서 살린 게 어디냐.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잖아. 저는 할머니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고 계셨어요. 일주일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고, 2주일 후에는 죽을 드실 수 있게 되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요. 저희는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태석이 일로 충격이 크셨던 거예요. 근데 손주들이 오면 조금씩 미소를 지으셨어요. 한 달이 지나고 어머니는 퇴원하셨어요. 근데 혼자 계실 수는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은정이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함께 살게 돼서 좋아했고요. 어머니는 저희 집 작은 방에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엔 불편해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하셨어요. 매일 아침 손주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낮에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셨어요. 저녁에는 저희 가족과 함께 TV를 보시며 웃으셨고요. 태석이 재판이 시작됐어요. 존속살인 미수, 문서 위조, 사기, 여러 죄목이 붙었죠.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어요. 저는 재판정에 가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도 가지 않으셨어요. 변호인이 어머니께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거절하셨어요. 그 아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됐어요. 태석이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님은 단호하셨죠. 징역 12년이 선고됐어요. 12년, 태석이가 나올 때쯤이면 50대 중반이 될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 살아계실까요? 저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태석이는 항소를 포기했다고 했어요. 그냥 벌을 받겠다고요. 저는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저희는 태석이를 지웠어요. 아니, 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지금 저희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매일 아침 손주들을 깨우시고 아침 식사를 함께 하세요. 낮에는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사귀셨고, 저녁에는 저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가끔 어머니는 태석이 얘기를 하세요. 그 아이는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하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말씀드려요.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태석이가 잘못 선택한 거라고요. 근데 저도 알아요. 어머니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실 거라는 거요. 자식을 그렇게 키웠다는 죄책감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걸 하려 해요. 매일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지난 추석의 일은 이제 저희 가족의 상처로 남았어요. 저희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어머니를 살린 것, 제가 유일하게 잘한 일, 이 일만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어머니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만약 여행을 강행했다면, 지금 어머니는 이 세상에 안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겠죠. 추석에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으려 했던 것,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것, 그걸 이제야 후회하고, 그러지 않아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지금이 평범한 일상이에요. 근데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알아요. 1년 전 이 평범함을, 어머니를 잃을 뻔했으니까요. 여러분,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다른 그 무엇보다 함께하는 이들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세요.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전에 다퉜던 일이 그리도 크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그런 사람들을 괄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어요. 추석이 다가와 제게 있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삶이 좋다 채널은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선사해드립니다. 집안일 하실 적에, 잠들기 전에, 운동하실 때 편하게 틀어두세요.